소설은 제목에서 보이듯 소설이 다루고 있는 세계는 사소하죠. 사소하다기보다는 일상을 스치고 있는 풍경과 사람 묘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 아일랜드의 역사적 배경은 잘 모르겠고 막달레나 세탁소로 대변되는 그 아동과 여성의 노동 착취 문제를 전면은 아닌 것 같고 뒷면으로 이렇게 질문을 본인이 그러면 수정해서 질문을 하고 쳐오던가. 왜냐면 질문자의 의도를 살리고 싶은데 의도가 조금 질문을 고쳐서 읽으면 되지. 이걸 하나하나 앞에서 이 뭐 기잔치야 나랑 기싸움 해보자 이거야? 질문의 깊이가 조금 얕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사소하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소설이 이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있으면 맞다이로 들어가세요. 자, 사회 비평가이신 박근혜 선생님. 얘기를 앞부분에서 다 해버린 것 같은데요, 왠지. 그러니까 이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은 저도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떠오르는 것이고 또 이런 사건이 사실은 한국이나 아일랜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많이 있었겠죠. 기본적으로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이제 영역에서 못 사는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제 종교나 뭐 이런 복지 시설을 빌미로 해서 이런 사람들 착취하는 것들이 저는 한국이나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을 좀 찾아보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진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 이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무슨 18세기, 19세기처럼 이제 글 자체는 그렇게 좀 보이긴 해요. 아일랜드 상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못 사는 이제 풍경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20세기 일어난 사건이고 형제복지원 역시도 한국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그러니까요. 300년 동안이에요. 300년 동안이나 이런 일들이 종교와 국가가 결탁을 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에 되게 끔찍한 거대한 사건인 것이고 그 사건을 모티브 삼아서 이제 소설을 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었다. 다만 이제 그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 소설 속에 새겨나는 방식은 개인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식, 도덕적으로 구원하는 방식, 내가 받은 선의를 이런 방식으로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자신을 구원하듯이 혹은 자기의 도덕성을 어떤 고난 앞에 분명히 있을 것이 분명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양심에 따르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나는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이 상황에서도 경찰도 있을 것이고 법도 있을 것이고 제도도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들도 있을 텐데 왜 이 사람은 그 소녀 한 명을 데려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됐어요. 소설을 읽으면서도 읽고 나서도 납득이 안 되고 결국은 이것은 뭐 분명히 선이 있고 분명히 도덕적인 일이지만 결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기보다는 자기 만족적인 도덕이다. 그런 면에서 한 줌의 도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 정도. 그 발터 베냐민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이제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각성을 통해서 현재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는 뭐 훌륭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거를 지적했던 거는 이게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각성, 집단이라고 하는 것과 교감하고 이제 과거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연결된 이 집단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살리는 영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과 요즘 이제 이 소설을 포함해서 아까 이제 배상민 작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의 최근의 일련의 소설들이 이 사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설에 정경화 아니고 후경화 시키고 또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후경화라고 하기에는 툭툭 또 이제
갑자기 이제 페이딩이 되고 갑자기 우리 눈앞에 딱 직면하는 현실로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충격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적절한 충격을 주는 이러한 형태의 방식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소설이라고 하는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회적인 상상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적절한가 타당한가라는 질문은 좀 계속 던져져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그걸 포기해버리는 순간 정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사소한 자기 완결의 세계, 자기 구원의 세계로만 비춰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물론 이 소설의 이 후경하는 방식이 적절한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소설적 완성으로는 적절하다. 하지만 사회적 질문으로서는 매우 미진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한국 소설들도 결국 그런 문제를 좀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월드와이드한 현상 속에서 소설이 더 이상 이제 장편의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근본적인 좀 문턱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를 못 넘어가면 결국 우리는 이런 단편 미학의 세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것을 물고 빨고 의미를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고 그게 이제 2010년대에 한국 문학 담론의 지형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평론들이 엄청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재현의 윤리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이 날것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접근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한 것처럼 되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저어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거는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너무 이제 직면한 사태로서 그런 것들을 묘사하게 됐을 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거에만 너무 사로잡혀서 오히려 이 거시적인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소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관점의 걱정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엄청난 사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나 통로를 너무 제한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거리감을 항상 확보해야 되고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관찰하는 자의 이제 내면의 심리에 주목하게 되는 거고 관찰하는 사람의 내면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이 문제를 연결하고 내가 그들이 관찰한 그들이 발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공감이나 아니면 그들을 향해 뻗어나가는 사회적인 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한 연결성? 끈끈한 연결고리까지는 확보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정말 모종의 불편함 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박영선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적절한 충격이라는 말이 좀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는 소설들의 특징이 저는 그런 방식으로 충격을 다룬다. 그러니까 잘 조율된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드라이브, 그러니까 충동을 통해서 뭔가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게 안 나와요. 선을 넘어가면 독성이 생겨요, 텍스트에. 그러면서 그 독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되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지 부하를 주면서 뭔가 이제 이 막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과 감당하기 힘든 인지적인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어 있는, 표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해한 방식으로 서사를 그려내고 그리고 누구나 욕할 수 있는 악이 등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고민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분투하진 않죠. 그리고 선을 넘어가거나 미치거나 광기에 빠지거나 하지 않죠. 데리다가 파르마콘이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은 곧 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쓰면 쓸수록 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양면성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소설이나 모든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약인데 그 약은 독이 없는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이 잘 쓰는 표현으로 알코올, 무알코올 맥주, 제로 콜라, 그런 디카페인,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텍스트들이 주는
뭔가 계속해서 불완전 연소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계속 받고,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드라이브를 통해서 뭔가 넘어가고 선을 넘어가고 하는 곳에서 저는 또 예술적인 어떤 가치 같은 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읽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의미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잘 읽히는 텍스트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배제되고 표백되어 있다는 느낌 많이 봤습니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 몇년 전에 나도 얘기할게. 둘만 얘기하고 있어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너가 적절하게 끊어줘야지 사회자로서. 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얘가 지금 하는 거니까. 아니 저는 멘트가 짧아요. 미셸 됐어 이제. 얘기. 아니야 해봐. 미셸 루엘백 같은 응. 그런 독성이 최근에 살펴보기 좀 힘든 것 같고, 알았다. 이제 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오해백이 괜찮다. 요새 그런 생각이 들긴. 그런 독한 얘기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약간 이 소설이 어떤 느낌이냐면 박완서식의 중산층의 그 도덕적 그런 그 저지선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 중산층이랑 물론 박완서가 생각하는 중산층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산층은 가장 속물적인 집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상위 계층을 따라잡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더 속물적이고 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계층을 만들어주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최소한의 도덕적 저지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중산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이 세계가 약육강식의 논리로만 굴러가지 않게 만드는 그냥 힘 있는 소수가 어떤 힘없는 다수를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도록 그 사회의 건전성과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게 이 중산층적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에서 바로 이러한 중산층의 최소한의 도덕적 저지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제 4명의 딸들을 안전한 곳에서 괜찮은 학교에 가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이제 중상 계층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으면서도 자기가 받아왔던 사회적 약자로서 정말 이 아이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자살도 못하게 죽음조차도 가로막고 계속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 아이들과는 어쨌든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보이지 않게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레드 같은 그런 사람이 옆에서 자기 뭐 면도하는 것도 처음 가르쳐주고 묵묵히 자기를 지켜봐줬고 미세스 윌슨 부인 같은 사람의 그런 호의, 선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산층적 감각이고 어떤 도덕성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이게 그냥 너무 이제 우리가 박완서 소설이 중산층의 속물 의식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중산층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각, 도덕적 감각이, 윤리적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양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서 갑자기 왜? 갑자기 그렇게 몰아붙이다가 왜 아니 갑자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논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갑자기 약간의 중산층적 감각을 발휘해 봤다. 나는 뭐 중산층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소설에 공감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 감각에 대한 환상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많이 찾아서 읽을 거고, 나 또한 이 환상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그런 참여적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중산층은 이미 붕괴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회라는 말에 대한 이 감각, 사회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새 또 꽂힌 단어는 사회성이 다들 부족하다. 막 이렇게 막
일가를 날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MZ들은 사회성이 부족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사회성이라는 건 뭘까? 기존의 관성적 사회의 어떤 롤플레잉 같은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이나 도덕을 따르는 그런 태도들을 학습하는 게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애초에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그런 방식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잡아당기고 있고 그 규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라는 것을 설득할 만한 그러한 형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된 세상에서 사회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갑자기 왜 사회성 얘기를?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논의가 딴 데로 가고 왜 있는 것 우리 같아서. 인성님 어, 길을 죽이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투표를 걸자고 아니 그러니까 책으로 다시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 네. 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 그 문장이 좀 걸렸어요. 그 갑자기 이 사람이 행복감과 충족감을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의가 자기 구원으로 연결이 돼 버리는 문장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을을 대신해서 자기 양식,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대속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마을은 사실은 그 수녀회랑 연결돼 있고 사하촌처럼 옛날에 사하촌. 절 아래 그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김정한의 그렇죠. 옛날 그러니까 소설 다 나오네. 수녀원 아래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마을 시스템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 보면 일종의 대속인데 그게 대속이면 대속을 끝나야 되는데 뭐랄까 이 자기 충족으로 이게 끝나는 게 저는 소설적으로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문장이. 그래서 오히려 이 문장이 이 소설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또 그러니까 마치 그 뭐랄까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드는 생각인데 역사가 끝났다는 태도. 그러니까 더 이상 사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개인은 개인의 구원에 힘써야 한다는 이 우리가 이제 역사가 더 이상 사회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역사는 이제 끝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침참해야 한다는 이 태도. 제 이야기가 여기로 연결되는 네. 겁니다. 사회성. 아 그렇군요. 사회성은 없는데 사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이렇게 돌아서 얘기. 네. 서두를 다들 참지 못하는 네. 다들 아니 우리는 참았어. 얘가 참지 못한 거지. 사회성이 없으시네 사회성이. 이게 살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 이후의 세계라는 말도 저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세계 없음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거대 서사가 사라진 거대한 이념이라든가 우리 어떤 목표 텔로스가 사라진 세계에서는 결국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죠.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충족 같은 것이고 자기 구원밖에 남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뭔가 추구할 만한 의제를 서로에게 제시할 수 없고 그런 것들 제시하면은 욕을 먹는 시대에는 결국은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밖에 우리는 서로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출간 열흘 만에 조선일보 올해의 책에 등극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 조선일보의 올해의 책이라는 것이 조선일보 보면은 조선일보에 실리는 에세이들 대부분 되게 좋은 에세이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에세이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구원에 대한 얘기고 자기가 어떤 착한 일, 일일 일선이라는 하루에 이런 착한 일을 했다.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 제도적인 차원, 체제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어떤 선악의 문제로 본다든가 자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저는 어떤 면에서 역사 이후의 세계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면에서 이 책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책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책을 받아들이는 뭐 이런 이제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학도 그렇고 비평도 그렇고 이제 자기 구원의 세계만이 존재하고 그것만이 그러니까 다 그거에 바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바깥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요즘 비평가들이 잘 쓰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거를 긍정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오히려 그 자기 이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선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촌스러운 386식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 되게 나댄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되게 띠껍게 바라보는 이 사회적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도 그 네가 지금 그럴 자격이 돼? 너가 빌 게이츠도 아닌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남한테 호의를 베풀어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런 식의 어떤 따가운 시선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일본어로 메이와쿠라고 얘기하는 그런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향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거의 사회가 불가능한 지경, 공동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강박들이 되게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아까 그 박윤 선생님도 사회성을 얘기했고 사회적인 것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파르마콘이거든요. 그런 어떤 남에 대한 관심과 호의는 결국은 간섭이에요. 남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려면 간섭하고 뭐라고 해야 되고 꼰대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다 쏙 빼고 나쁜 것들 쏙 빼고 그냥 호의만 들어간다? 그거는 결국은 이런 방식의 절대악에 대한 개인적인 개입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사회가 파편화되고 원자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그 배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 자체 내용보다는 이 책이 지금 몇 개월 만에 50세를 찍고 이렇게까지 잘 되는 이 전체 상황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읽어내야 될 텍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는 인터넷에 있죠. 인터넷에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도 똑같아요. 돌아가는 구조는 누군가 나쁜 놈이 나타나야 돼요. 나쁜 놈이 나타나서 이슈를 확 빨아들이면 이제 저 놈을 욕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인 거죠. 근데 욕도 잘 쉽지 않지 않아? 욕하는 것도 되게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아? 선생님 눈치 안 보시잖아요. 아니 나는 누굴 잘 욕 안 해. 맨날 나한테 욕하잖아. 인터넷을 욕을 안 하는 거죠. 난 인터넷에 뭘 글을 쓰질 않는다고.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네, 뭐 이 소설에 대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논의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언제나 또 말을 하면 또 말이 말을 낳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 정도로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 추천 비추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